인생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몰라.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맞서 싸우거나 그저 주어진 날씨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살거나 선택은 둘 중 하나지. 그러나 기억하게 실패, 이별, 슬픔, 고통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에스테포나에서의 첫 주는 쏜살같이 흘러갔다. 난장판에는 여전히 적응 안 됐지만 그런대로 공유주택이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두 동거인과의 마음이 꽤 잘 맞았으니 더 바랄 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페드로와 함께 집에 딸린 작은 테라스에 앉아있던 니클라스는 안달루시아까지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직장에서 해고당한 뒤 대도시 생활로부터 거리를 두고 싶었던 심정까지, 그리고 햇빛이 그리웠다고도 덧붙였다. 그런데 이곳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뭔가? 페드로가 불현듯 되물었다. 스스로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음에도 니클라스는 그의 질문에 적잖이 당황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대답했다. 영감을 얻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요. 집으로 들어갈 때 품고 갈 무언가를 말이죠. 새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어떤 것, 아이디어라든지 새로운 사고방식, 본보기 같은 것 말이에요. 페드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입을 열었다. 자네가 정확히 어떤 걸 상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감을 받고자 한다면 곤잘레스 씨를 찾아가 보는 것도 괜찮겠군. 니클라스가 그 이름을 듣게 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얼마 안 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을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이튿날 아침 니클라스는 해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회색빛을 띤 모래의 거친 입자와 사방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들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다. 게다가 몇 미터마다 비닐봉지와 포장지들이 나뒹굴며 풍경을 망치고 있었다. 니클라스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부터 밀려온 건지 혹은 바다에 휩쓸려 가도록 사람들이 일부러 버려둔 것인지 궁금했다. 어쨌거나 있어서는 안 될 장소에 쓰레기가 널려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많은 생각이 드는 아침이었지만 어쨌거나 오늘 니클라스는 곤잘레스 씨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페드로가 곤잘레스 씨에 관해 들려준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안달루시아의 농부며 나이는 70대 후반, 에스테포나 서쪽 근교에 있는 작은 사유지에 살고 있다는 정보가 고작이었다. 겨우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학교에 다녔고 해외여행을 해본 적도 없지만 어떤 학자나 여행가도 따라잡을 수 없는 지혜를 갖췄다고도 했다. 니클라스는 시골 생활에 관해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대도시에서만 살아왔을 뿐더러 휴가도 늘 도시에서 보냈다. 이탈리아에서 몇 차례 여름 휴가를 보낸 적도 2주간 카리브해 연안에서 지낸 적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골 생활을 해봤다고 말하기에 부족했다. 주말 장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부들 외에는 농부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 긴 대화를 나눠봤을 리도 만무했다. 그가 성장한 세계에서 농부는 어리숙한 사람들이었고 시골 생활은 지루한 것이었다. 신비에 쌓인 곤잘레스 씨라는 인물에게 호기심이 동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해고를 당하던 그 순간부터 니클라스는 자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인생에 관해 늘어놓는 모든 이야기에 의구심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는 페드로가 언급한 나무다리에 이르렀다. 해변에서 시작된 샛길 하나가 강을 거슬러 오르며 뻗어 있었다. 강이라 부르기에는 못한 하천이었는데 적어도 북유럽을 기준으로 보면 그랬다. 너비는 그럭저럭 30m쯤 돼 보였으나 그 한가운데로 가느다란 실개천 하나만 흐르고 있었고 그나마도 최근 며칠간 내린 비 덕분이었다. 늦어도 초여름 무렵이 되면 바싹 마른 흙먼지만 날리게 될 게 분명했다. 좁은 길 양옆으로 키 큰 갈대들이 우거져 있었다. 페드로는 하천을 1km쯤 따라가라고 했다. 그 뒤에 나오는 말 목장 앞에서
왼쪽으로 꺾은 뒤 길을 건너 작은 언덕을 올라가야 한다. 거기서 100m를 더 걸어가면 오른쪽에 커다란 무화과 나무가 보일 것이다. 곤잘레스 씨의 사유지는 바로 그 너머에 있었다. 길을 건너던 니클라스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그저 늙은 농부 한 명 만나러 가는 길인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긴장한단 말인가. 그러나 평범한 방문이 되진 않을 거라는 예감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삶이 자신을 이곳으로 이끌어온 것이 결코 우연은 아니라는 느낌이었다. 언덕을 지난 뒤에는 길게 이어진 울타리를 따라 걸었다. 새파란 하늘 높이 태양이 장렬하는 가운데 닭 우는 소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커다란 무화과 나무 앞에서 그는 우뚝 멈춰섰다. 무화과 나무를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다. 아침에 인터넷으로 미리 검색해보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무화과 나무라는 사실도 몰랐을 것이다. 비교적 짧은 밑줄기 위에 둥글납작한 나뭇잎 뭉치가 커다랗게 얹혀있는 모양새였다. 흰색의 큰 가지가 수없이 뻗어 있고 잎사귀는 끄트머리를 둥글린 단풍잎처럼 보였다. 계속해서 울타리를 따라가노라니 축구장 절반쯤만한 밭이 눈에 들어왔다. 밭에는 니클라스가 잘 모르는 여러 가지 작물들이 빼곡했다. 그는 열려있는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고양이 몇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그 속에서는 닭나귀 한 마리가 건초를 씹고 있었다. 늙은 현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자 때 묻은 파란 바지에 너덜너덜한 티셔츠를 입은 노인이 눈에 들어왔다. 오른쪽 어깨에 갈대줄기 한 묶음을 짊어지고 왼손에는 기다란 낫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신가? 노인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치아의 절반은 빠지고 없었고 나머지 절반은 흑빛에 가까운 갈색이었다. 선생님께서 곤잘레스 씨 맞으신가요? 그렇다네. 노인은 낯선 방문객을 지나치며 대답했다. 그리고 몇 미터를 걸어가더니 어깨에 짊어진 짐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섰다. 댁은 누군가? 왜 나에게 그리 공손한 말씨를 쓰는 건가? 저는 니클라스라고 합니다. 제 고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 늘 높임말을 씁니다. 곤잘레스 씨는 갈대 묶음 옆에 낫을 내려놓았다. 나는 지나친 존댓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아는 사이건 모르는 사이건 자네와 나는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안 그런가? 니클라스는 당황해서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미처 예상치 못한 대답이었다. 늙은 농부뿐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서도 그런 대답은 기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깊은 진리가 깃들어 있는지, 남보다 더 혹은 덜 가치 있는 사람이란 없는데도 우리는 늘 그와 상반되게 행동한다. 머릿속에서 은밀히 모든 인간에게 서로 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편한 말투는 친구들 사이나 어린아이들에게만 허용될까? 낯선 이들에게는 왜 허용되지 않을까? 무엇 때문에 불필요하게 타인들을 분류하는 것일까? 맞는 말씀이십니다. 니클라스는 여전히 공손한 말투로 대답했다. 스페인어를 쓸 때든 모국어를 쓸 때든 경어를 쓰는데 익숙한 탓이었다. 그저 몸에 밴 습관이었다. 선생님께, 아니 영감님에게 뭘 좀 여쭤도 될까요? 편하게 물어봐. 곤잘레스 씨는 진녹색 모자를 벗고 머리를 한번 극적이며 대답했다. 어떤 이유로 우리가 모두 똑같다고 확신하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늙은 농부는 시선을 돌려 밭을 쭉 훑어봤다. 그냥 그렇기 때문이야. 감자를 보게나. 수확할 때 보면 커다란 알, 자잘한 알, 둥근 알, 길쭉한 알, 예쁜 알, 못생긴 알, 밝거나 어두운 색의 알이 있거든. 그래도 다 같은 감자 아닌가?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래도 굵은 감자는 자잘한 감자보다 비싼 값에 팔리니 더 가치 있는 것 아닌가요?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게 하지. 그러나 나는 결코 작다는 이유만으로 자잘한 감자를 내버리지는 않네. 다 같은 감자들이고 맛도 다 좋거든.
곤잘레스 씨는 구부정한 자세로 몇 미터 떨어진 출입문 옆에 세워져 있는 접이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야. 요즘 세상에서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결정되니 말이지. 그는 느릿느릿 의자에 앉으며 말하고는 도무지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예전에는 달랐단 말씀이신가요? 잠깐 고민하던 노인이 입꼬리를 늘어뜨렸다. 완벽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지금보다는 나았어. 어쨌거나 에스테포나는 그랬다네. 다른 곳이 어땠는지는 내가 알 수 없으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곤잘레스 씨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고 니클라스는 발끝을 이리저리 비벼댔다. 침묵을 오래 견디지 못한 쪽은 도시인인 니클라스였다. 영감님은 평생 이곳에 사셨나 보죠? 그럼. 노인의 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나는 저기 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태어났어. 어느덧 78년이 넘었구만. 그때는 울타리도 도로도 없었네. 나는 바로 나무 옆에 있던 조그만 오두막에서 자랐어. 저 나무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멋지지 않은가? 저 나무에 열리는 무화과는 지금껏 내가 먹어본 어떤 무화과보다 맛이 좋다네. 무화과는 언제 익나요? 니클라스는 과일을 나무에서 직접 따먹는다는 게 상상 속에 낙원에서나 있을 법한 일로 여겨졌다. 에이, 아직 몇 달은 더 있어야 해. 7월 말이 되면 하나둘 익기 시작하지만 진짜 맛있는 무화과를 먹으려면 최소한 8월 말까지는 기다려야 하지. 곤잘레스 씨는 접이의자에 끙 하고 몸을 일으켰다. 자, 젊은 친구,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말이지. 니클라스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때 문과 이어진 낮은 담에 칠판 하나가 기대어져 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감자, 양파, 마늘이라는 글씨가 휘갈겨 써 있었다. 양파 몇 개만 구할 수 있을까요? 노인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 미안해 니클라스는 뭐라도 사야 할 것 같았다. 물론이지. 곤잘레스 씨는 작은 헛간으로 들어가더니 알이 굵은 양파를 한 묶음이나 들고 돌아온다. 자, 어제 땅속에서 나온 녀석들이네. 고맙습니다. 얼마 드리면 되나요? 곤잘레스 씨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다음에 주게나 오늘은 선물로 주는 거야.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돌아서서 갈대 묶음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니클라스가 그의 사유지를 벗어나 울타리 반대편으로 나왔을 때 곤잘레스 씨가 밭에서 소리쳤다. 정말 멋진 날 아닌가? 오늘을 마음껏 즐기게. 사나흘 뒤 이른 오후에 니클라스는 또다시 곤잘레스 씨를 만나기 위해 작은 언덕에 올랐다. 처음 그를 찾아간 날 이후로 대도시에서의 생활이나 은행 업무, 고층 건물, 붐비는 거리가 자꾸만 떠오른 탓이었다. 곤잘레스 씨의 밭에서 본 것과는 크게 대비되는 풍경들이었다. 아니, 대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극과 극인 두 세계가 아닌가. 그토록 상반된 모습이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곤잘레스 씨는 노란색 세아트 이비자를 타고 온 어느 여성에게 감자 한 자루를 팔고 있었다. 여인은 운전석에 앉은 채 노인이 묵직한 자루를 짐칸에 실는 광경을 백밀러로 지켜보고 있었다. 이어 두 사람은 몇 마디 말을 주고받았고 이윽고 자동차는 곤잘레스 씨와 니클라스에게 흙먼지를 씌우며 멀어졌다. 안녕하세요. 북쪽에서 온 친구로구만. 어서 오게나. 두 사람은 밭으로 들어섰다. 제가 밭일을 좀 도와도 될까요? 니클라스는 조심스레 물었다. 일을 돕겠다고? 곤잘레스 씨는 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그 차림으로 말인가? 니클라스는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봤다. 밝은색 청바지에 하얀 티셔츠 차림이었다. 예, 아무려면 어떤가요? 세탁기가 있으니 괜찮아요. 그럼 알아서 하게나. 사실 니클라스는 흙먼지로 옷을 더럽혀가며 땅을 파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그저 곤잘레스 씨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다였지만 그렇다고 빈둥거리며 곁에 멍하니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스스로 성가신 관광객이나 심지어는
동물원 방문객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다. 자, 이걸 저기 맨 앞줄에서부터 심어야 하네. 노인은 모종이 100개도 넘게 들어있는 상자를 건넸다. 니클라스는 작은 식물들을 자세히 뜯어봤지만 무슨 작물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토마토 모종이라네. 토마토를 심어본 적 있나? 니클라스는 떨떠름하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정확히 말하면 토마토뿐 아니라 식물이라는 것 자체를 심어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밭의 다른 쪽 끝을 향해 걸어갔다. 곤잘레스 씨가 갈대로 미리 만들어둔 토마토 줄기 지지대가 서 있었다. 약 20m 길이의 열이 3개였는데 각 열의 구조물은 마치 길게 잡아 느린 TP 가죽 천막처럼 보였다. 아주 간단한 일이야. 노인이 그를 북돋우듯 말했다. 그리고는 모종 한 개를 집어들고 맨 앞에 지지대로 다가가더니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흙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다. 기름진 토양을 만들기 위해 지난주에 새로 거름을 줬다네. 이제 주기적으로 물만 주면 토마토는 알아서 자라게 돼. 그는 모종을 구멍에 심고 부슬부슬한 흙을 채운 뒤 손으로 몇 번 눌러 평평하게 다졌다. 너무 단단하게 다지면 안 돼. 그러면 뿌리가 숨을 못 쉬거든. 첫 번째 모종 심기가 끝나자 곤잘레스 씨는 모종을 하나 더 집어들고 50cm쯤 떨어진 지점에 두 번째 구멍을 팠다. 니클라스는 그의 작업을 얼마간 더 지켜본 뒤 상자에서 모종을 꺼내 맞은편 열에 심기 시작했다. 그런데 영감님은 어디 사시죠? 바로 요 앞에 헛간 뒤편에 있는 오두막에 살아. 그러면 날마다 밭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지. 60년 넘게 쭉 그래왔어. 곤잘레스 씨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투로 대답했다. 언젠가 은퇴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은퇴라고? 내가 은퇴해야 할 이유라도 있나? 곤잘레스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반문하고는 몸을 세우고 허리를 쭉 펴더니 다시금 구멍을 파기 위해 몸을 숙였다. 내가 은퇴하면 이걸 다 누가 돌본단 말인가? 땅을 팔고 시내 공동주택에서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곤잘레스 씨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내가 왜 내 땅을 팔아치우나? 시내의 편한 공동주택이라고? 내 오두막도 편안하다네. 겨울이 되면 벽이 조금 축축해지기는 하는데 그건 수리하면 되는 거고. 그 밖에는 모든 게 더할 나위 없이 좋네. 일을 그만두고 시내로 이사하라니?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내가 이 작은 미로 같은 밭을 버리고 시내로 이사하면 어찌 되겠나? 언젠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배가 터지도록 하루 3끼를 먹으며 여생을 소파 위에서 빈둥거리며 보내게 될 거야. 니클라스는 그의 조부모, 몇몇 이웃들, 은행 고객들 등 독일에서 알고 지내던 노인들을 떠올렸다. 그들 중 다수는 곤잘레스 씨가 말한 그대로의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배불뚝이가 되어 활동이라고는 거의 하지 않고 커다란 소파에 앉아 소파보다 더 큰 평면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내 정원에서는 할 일이라도 있지 않은가? 온종일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밭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나? 곤잘레스 씨는 토마토 모종을 심은 구멍을 흙으로 덮으며 말했다. 게다가 나는 두 손에 흙을 묻히고 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황홀한 기분이 든다네. 니콜라스는 토마토 모종을 심으며 오후 시간을 몽땅 보냈다. 이후에는 정원의 다른 구역을 손쟁기로 가는 일도 도왔다. 저물녘이 돼서야 노인과 헤어진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욕실로 뛰어들어 샤워를 했다.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에는 녹초가 되어 소파에 몸을 던졌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팠으며 손톱 2개는 갈라져 있었다. 은행에서 경무에 시달린 날보다 훨씬 더 큰 피로가 몰려왔다. 그러나 피로와 통증 외에도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 행복감과 만족감이 그를 채우고 있었다.